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제2의 팀F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홈플러스의 제품을 공급하던 기업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진 상황인데요. 월요일 경제포커스, 오늘은 국내 대형마트 2위 기업인 홈플러스가 어쩌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된 건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KBS 허휴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홈플러스가 워크아웃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졌죠? 네, 정말 전격적이고 이례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가 지난 4일이 딱 되는 그 자정종이 울리자마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즉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요. 이 신청이 들어온 지 11시간 만에 법원이 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서 이제 절차 중에도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신청이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신용평가사들이 지난달 말에 홈플러스 신용 등급을 A3에서 A3-로 내린 게 계기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자금 흐름이 이전보다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렇게 가다가 5월쯤이면 대금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기업 회생 절차는 기업들이 통상 부도 직전에 하잖아요. 네. 법정 관리로 가기 전에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이를 건너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듣고 계신 분들도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 홈플러스 매장들은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이 홈플러스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허가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 등 모든 채널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청으로 인해서 일단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됐었거든요. 네. 법원이 일단 이 기업 재산 보호를 위해서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는 금융채권 상환만 유예되는 거지 이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돌려준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제2의 팀F 사태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품권을 좀 받지 않겠다 이런 제휴처들도 있다면서요? 네, 홈플러스 상품권을 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제휴사들이 돈을 이제 늦게 받게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가서는 아예 떼일까 봐 이 상품권 사용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신라 면세점과 CJ 푸드빌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CJ 푸드빌은 뚜레쥬르랑 빕스, 더 플레이스 이 세 브랜드에서 사용이 안 된다고 밝혔어요. 이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제 쓸 수 있는 곳이 전보다 줄어드니까 불편하기도 하겠고, 특히 이제 이 상품권이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홈플러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상품권의 한 해 발행액이 2천억 원대 초중반이고 그중에서 4% 대략 70에서 80억 수준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한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 상거래 채권은 100% 변제가 가능한 데다가 이 상품권은 꼭 이제 외부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홈플러스 온오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진화의 안간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홈플러스에 상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도 있을 텐데요. 일단 납품업체 수도 굉장히 많고 대금 지급 규모로도 보면 굉장히 그 액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이제 처음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납품업체가 1,800곳 정도, 그리고 입점업체는 8,000곳에 이른다고 네. 합니다. 이 법정 관리는 아무래도 법원이 이 법정 관리인의 보고를 받고 자금 지출을 승인하는 구조라서 이 대금 지급이 밀리는 건 사실 좀 불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네. 홈플러스 이 법정 관리 신청 뒤에 LG전자, 그다음에 뭐 삼양식품, 롯데칠성, 동서식품 뭐 이런 데가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납품 대급 지급 계획을 정확히 밝힐 때까지 뭐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후 이제 오뚜기와 삼양식품은 홈플러스와의 개별 협의를 거쳐서 납품 중단을 철회하기도 하긴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3천억 원이 넘고 또 이제 3월에 들어오는 순현금도 약 3천억 원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일반 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가 지난주에 협력 업체들에게 이제 대금을 줄 수 있도록 이제 허가 신청을 냈고 이걸 허가하면서 실제로 이제 대금 지급이 재개되기는 했거든요. 네. 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산 지연이 발생하면 그 타격이 대기업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뭐 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납품을 안 하는 업체가 늘어나거나 하면 과연 이 법정 관리가 홈플러스 운영에 득이 될 거냐 이건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앞서서 이야기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요. 홈플러스가 사실 매출 기준으로만 보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 마트입니다. 주변에도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기업 회생 절차까지 들어가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홈플러스가 이제 1997년에 삼성물산의 유통부문 할인점으로 이제 탄생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IMF 사태를 거치면서 영국 쪽 업체인 테스코의 경영권이 옮겨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부침을 겪으면서 2015년에 다시 매물로 나오게 된 건데요. 이때 이제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이 캐나다 뭐 공기업 같은 곳들이랑 같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홈플러스를 인수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MBK가 너무 무리하게 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그게 왜 그렇냐면 인수전에서 너무 높은 가격을 써내서 계약을 따냈고 또 이제 이 인수 금액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외부에서 조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MBK가 결국에는 뭐 이 홈플러스를 쪼개서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고강도 구조 조정을 해서 이 투자금을 회수하려 들 거다. 이런 우려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홈플러스 명의로 받은 대출로 이제 인수 금액 대부분을 이제 충당을 했고요. 네. 이 이제 뭐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긴 해요. 일반적인 인수 방식이긴 하지만 그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빌린 돈이 많으니까 이자 비용 부담이 그만큼 이제 커진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따져 보니까 한 해내는 이자 비용이 이제 적자 내기 직전에 뭐 몇 년 전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점포를 팔아서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알짜 부동산 14개 가량을 매각했고요. 지난해에는 이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소위 홈플러스 잘 나가는 건데요. 네. 이거를 분할 매각하려고 시도했지만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업이 성장하려면 투자가 필요한데 이자가 계속 나가고 오히려 잘 되는 자산을 파니까 이게 계속 이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좀 짚어보자면 유통 환경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급변을 했죠. 저만 해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장을 볼 때 마트에 갈 시간이 없어서 월요일마다 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장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홈플러스의 대비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직접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건 한 달에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 거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마트보다는 쿠팡 같은 이커머스 업체 많이들 이제 이용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이제 산자부 자료를 봐도 전체 유통업체 매출에서 대형마트는 11.9% 지난해 기준입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통업체 가운데서 그 비중이 11.9%고요. 네. 온라인 같은 경우는 50.6으로 이제 매출 이게 매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형마트 3사의 전체 판매보다도 지난해 매출이 더 컸습니다. 홈플러스도 이제 법정관리 신청 배경으로 이 부분도 언급을 했어요. 네.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매 채널의 온라인 이동, 또 쿠팡 및 시커머스, 테무알리 이런 거겠죠. 이런 업체들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이제 삼각 파고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 이마트랑 롯데마트도 사실 똑같은 환경이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마트랑 롯데마트는 어쨌든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두 마트들도 점포를 정리하긴 했지만 비효율 점포들을 정리하고 창고형 할인점 같은 거를 새로 내면서 이제 전략을 바꿨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홈플러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부동산을 팔고 빚을 갚았기 때문에 홈플러스 운영을 잘못한 게 아니냐. MBK에게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MBK가 그런 전략을 취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이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 간의 충돌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제 홈플러스가 금융권에서 진 빚이 2조가 넘거든요. 근데 이 60%가 메리츠 금융그룹 3개사가 가지고 있다고 네. 그래요. 그리고 이 채무의 금리가 연 10% 수준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리츠 쪽에 한 해 이자만 이제 1,200억 원 안팎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건데 홈플러스가 이제 한 해 거의 2,000억 원 안팎의 영업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자를 고금리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게 유통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MBK는 이제 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뒤에 금리 등의 채무 조건을 완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법원이 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금융사에 이제 조금 더 이자 깎아줘라 이런 식으로 완화를 권고할 수도 있거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포를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한 걸 이제 또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나가잖아요. 이 규모만 5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랑 이 임대료를 조정할 여지도 생긴 셈이죠. 그래서 MBK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채권자들이랑 이렇게 막 협의를 해나가는 이런 워크아웃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냥 이제 뛰어넘고 법원에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정수가 아닌 꼼수를 택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비슷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MBK가 기업 회생 직전까지 기업 어음을 발행한 부분도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홈플러스는 지난달 21일 하루에만 50억 원에서 한 70억 정도에 되는 기업 어음을 판 걸로 나타났거든요. 지난 4일 기준으로는 이 만기가 남아있는 홈플러스의 기업 어음과 전자단기 사채가 1,88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당장 이제 이달 만기인 금액이 295억, 4월 400억 이런 식으로 줄줄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홈플러스 기업 어음이 법인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도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피해 범위에 모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입니다. MBK는 이제 기업 어음을 발행하는 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해서 급하게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건데 사실 홈플러스 적자 전환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거든요. 2021년부터 시작이 됐고 네. 지난해 11월부터는 납품업체와의 정산 주기를 이제 최대 2달까지 늘리면서 그만큼 지연 이자를 줬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현금 유동에 빨간불은 아니더라도 노란불이 켜진 셈인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금융채권의 투자 손실이 확정되면 어쨌든 이 개인 투자자 피해가 실현되기 때문에 이 파장이 이제 어디까지 미칠지 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맥락에서 이 홈플러스 사태로 국민연금까지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이 국민연금이 2015년에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 프로젝트 펀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메리츠 같이 이제 담보를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이 훨씬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전환 우선주라고 해서 일반 지분 투자보다는 안전하기는 한데요. 담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6천억 원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이제 리파이낸싱과 배당금 수령 같은 걸로 이제 투자금 가운데 절반 정도는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정말 홈플러스 사태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금감원은 일단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 노출액을 먼저 파악했고 그다음 이제 협력업체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그 위험도 확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부 거래업체의 대금정산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중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또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개인이나 법인에게 판매된 소매 판매 금융채권
거래소득권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요? 6천억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이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이 금융 당국이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끝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회생계획안 제출은 6월 3일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간 이제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뭐 점점 이제 규모가 드러나겠죠.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맞은 시대의 변화자 이제 반복되는 사모펀드의 인수합병에서 보이는 구조적 모순이 합쳐진 사안인 것 같아요. 이 파장이 최소화되길 바라면서 사안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홈플러스 창립 28주년을 기념해서 또 뭐 할인 행사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뭐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참 웃지도 못하는 네.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 파장이 최소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코너 오늘 KBS 허유진 기자와 함께 홈플러스 사태와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